영어에서 비슷한 어원들을 가진 단어들은 서로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를 의미하는 커뮤니티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소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하고 가끔은 실체가 불분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법이나 눈맞춤 등 비언어적 기술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이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소통이란 일반적인 대화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닐까요? 우리는 당장 되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기 쉽지만요. 의지나 소망, 희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척박한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산유수에서 모신 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김은미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신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신념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은미 작가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심리와 코칭을 도구로 마음을 성장시키는,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신념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마음성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철학적인 것들을 만나고 접했지만 어떤 사람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내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눈 경험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들은 별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안에서는 제가 혼자 이야기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모두 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일어나서 무언가들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유치원 선생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유아교육을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유아교육이라는 그 학문이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전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모든 교육을 유아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 공부는 이후에 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 어떤 대상들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하는데 굉장히 깊은 밑바탕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후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놀이치료 선생님도 했었고 그리고 독서논술 선생님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20여 년 동안 독서논술 선생님을 했고 이후에 제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저는 잠시 멈춰서 삶을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내가 나를 스스로 치유하고 또 나를 넘어져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독서 치료 그리고 코치 를 공부하면서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심리 코칭 전문가이면서 마음성장학교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깊은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의 감정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요. 저는 보통 20대에서 30대까지 목표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저기 가운데 있는 선이 이제 평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평지인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자발성이나 용기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삶의 어떤 위기가 닥치자 제가 그동안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어떤 감정들 그리고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아주 밑바닥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처음 마주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그 감정들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도전하고 그리고 깨닫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겪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내려갔던 그 깊이 그것이 결국 높이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문학소녀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꿨는데 이런 어떤 나를 돌아보는 과정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들을 정말 느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결국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반드시 선물을 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 자신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이 세 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마음과 관련된 그림책을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서툴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림을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정말 자존감이 약해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그때 제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네, 시작. 나는 누구이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동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삶의 가치들을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묻고 또 묻고 묻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다시 묻게 되었어요. 저 자신한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이 혼란스럽게 있잖아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뭘 원하세요?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제가 그걸 찾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데리고 10년, 20년, 30년을 데리고 살았어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 역시 사회에서 정해놓은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돌리고 있는 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역시 100번, 200번 묻고 또 묻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부터 이 땅의 어린이들과 이 땅의 어머니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어떤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지? 하고 마음의 사랑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마음성장학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찾아갔던 많은 세미나들 그리고 외국에서 진행하는 어떤 코칭 세미나, 심리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질문이에요. 질문 내지는 어떤 문구인데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신념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고 그 밑바닥에 내려간 수치심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에서 누군가 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한 세미나였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말은 지금 네 모습이 네가 이전에 선택한 그 신념이 지금 나타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였죠.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면 나는 그냥 돌아가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되뇌일수록 이것이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온전히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품었던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신념들, 그것이 바로 오늘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자, 완전히 받아들이자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좋은 신념을 갖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신념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연구하고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신념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어떠세요?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신념을 만들 수 있다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을 아주 오랫동안 깊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그런 엑기스인데, 제가 오늘 젊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 자리라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또 걱정도 있었지만 그냥 진심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신념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굳게 믿는 마음. 그래서 신념을 가지다, 신념을 지키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념을 지킨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시나요? 뭐 김구 선생님이나 테레사 수녀, 이 정도 돼야 신념을 지키고 살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의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중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친구의 신념도 있을 것 같아요. 신념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잘해야만 한다. 두 번째. 나는 한절기마다 감기에 걸린다. 나는 늘 지각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해야만 한다.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나는 뭐든 열심히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 나는 강아지가 무섭다. 네, 이 중에 여러분의 신념도 한 개쯤 있나요?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거,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라고 원래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우리의 현재를 만들고 그리고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신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만난 학자인데 엘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은 똑같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와 또 그 사건에 대한 반응, 행동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건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작용할까라고 봤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신념, 그 신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론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렸어요. 영수와 영철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영수는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돌뿌리에 넘어질 뻔했어요.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자 영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휴, 깜짝이야, 놀랬네. 다음에는 길을 갈 때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수는 자기가 깜짝 놀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다독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영철이가 조금 있다가 걸어가다가 돌뿌리를 만났어요. 영철이도 사실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철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짜증나. 나는 늘 재수가 없어.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철이는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자신을 비난했고 그리고 욕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돌멩이를 발로 막 차다가 발이 너무나 아픈 경험까지 하게 되었죠. 이것이 합리적인 신념과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합리적인 해석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갖게 하고 교훈을 얻게 되는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비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더 큰, 더 비극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앨리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념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나와 너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념인데요. 제가 나는 하면 여러분이 또 뒤에를 읽어주세요. 나는 잘해야만 한다. 너는 나를 잘 대해야 한다. 세상은 수월해야만 한다.
네, 이렇게 나와 너 세상에 대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이런가요? 내가 정말 뭐든지 잘해야 하나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타인들이 다 나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잘 대해야 하나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비극적인 경험을 하고 늘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인데요. 제가 코칭을 한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섞었습니다. 민수 씨라고 할게요. 민수 씨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아이 컨택도 좀 힘들었고요. 그런데 코칭을 받는 과정에서 눈 맞춤이 굉장히 좋아졌고 매력적인 남자로 변하게 되어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와서 저기 작가님,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축하해요. 이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피폐해진 모습으로 또 나타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친구가 우리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으로서 매력을 좀 못 느끼니까 좀 그만 만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민수 씨는 정말 실망했고 정말 좌절했어요. 그래서 민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리고 그녀가 떠나면 안 돼.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도 없어. 이런 비극적인 경험들을 스스로 불러왔고 그리고 스스로 희생자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오로지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 이런 생각들만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신념이 맞는지, 당신이 생각하는 게 정말 맞나요? 그게 맞다는 증거가 있나요? 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생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수 씨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자친구와 한 달 동안 사귀었는데 한 달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성격이 맞지 않아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진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요? 그게 맞다는 증거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민수 씨는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알아차리겠죠. 아,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요. 알아차리겠죠. 그래서 민수 씨가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면 민수 씨는 아마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한 달 동안 사귀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을 주고받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건 좀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다독일 수 있겠죠.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 당분간 나를 위한 위로의 시간을 가져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런 것뿐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헤어지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나는 여전히 그 여자친구와 만날 때 또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건지 난 알게 되었어. 그리고 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과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념은 좋은 신념이다 또는 나쁜 신념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신념은 굉장히 좋은 신념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많은 40대, 50대 여성분들은 또는 30대들 그렇고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신념 때문에 평생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스스로 그 착한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경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야, 넌 너무 착해. 착하니까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딸은 너무 착하지. 이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착한 사람이라는 신념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 신념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렇게 볼 때 이 신념은 객관적으로는 좋은 신념이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신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념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저희 집 강아지 볼인데요. 귀엽지요? 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제가 가끔 산책을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신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강아지 보리를 데리고 가끔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2명을 만났어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은 아우 귀여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 강아지를 보고서 으악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얘는 되게 조그만 강아지인데 뭐가 무서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자친구 2명이었는데 한 친구가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강아지한테 물릴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얘는 이름이 보리고 얘는 물지 않아. 얘는 되게 착한 강아지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는 무서워요. 그래도 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했던 어떤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신념이 바뀌기도 해요. 강아지를 좋아했었지만 강아지한테 물릴 뻔한 그 경험 때문에 강아지는 무서운 거야 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의 신념은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를 봐도 자기보다 정말 작은 강아지를 봐도 그 무서운 강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물어보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거드는 거예요. 저는요 뉴스에서 어떤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착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면 물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계속 제시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강아지가 무섭다, 강아지가 귀엽다라는 신념처럼 이런 신념은 또 좋은 강아지와의 좋은 경험을 통해서 쉽게 바뀔 수도 있죠. 나는 냉면을 좋아해. 그런데 너무 맛없는 냉면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냉면 안 먹어야겠다. 이러다가도 또 금방 또 좋은 사람들과 냉면을 먹으면 우린 또 난 냉면 진짜 다시 좋아하기로 했어. 이렇게 신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념은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서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신념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나는 원래 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내 유전자가 그런가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신념들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순간, 우리가 잘 몰랐던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관,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또 저 신념은 저의 신념이기도 했었어요. 나는 못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을 저도 갖기도 했었고요. 제가 정말 우울했던 순간에는 이것이 더 증폭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념조차도 잠시 멈춰서 나는 왜 이런 신념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신념이 자신의 목소리인지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목소리인지 또는 누군가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인지 부모님 또는 선생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제거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한 그런 신념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각자 신념은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르게 결정되기도 해요. 아까 초등학교 친구가 가졌던 신념은 정말 초등학교 친구다울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초등학교 때 가졌던 신념을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의식의 수준이 바뀌면서 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의 수준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가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면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인식하고 또 알아차리는 생활. 알아차림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아까 돌뿌리를 만났는데 알아차림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돌뿌리를 만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늘 배운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차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은 조금씩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활인데 이 영적인 생활은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공간 안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과 만나는 명상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자기 돌봄이에요.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를 온전히 챙겨주고 돌봐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높은 의식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요. 밖으로만 시선을 향해서 밖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따라갈 때 우리의 의식은 결코 높아지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허수아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의식을 높이고 싶다면 내 안에 어떤 의식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높아지고 우리는 좀 더 높은 의식 안에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위에 있는 거 시작. 좋은 신념은 내면의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를 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건 모두 다 거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옳다는 증거는 뭐가 있지? 하고 묻고 또 묻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신념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좋은 신념은 이전에 내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됐던 내 삶의 묵은 상처들을 덜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제가 가졌던 좋은 신념은 바로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은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라는 이 두 개의 신념이 저의 삶을 새롭게 살게 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신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묻고 또 물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신념들, 그 신념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믿는 대로 그리고 경험하는 것,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삶의 법칙입니다. 이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